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 담대. 첫 번째 이야기, 그 남자는 사람이 아니다. 문이 열리며 어느 때와 똑같은 내 인사말과 어느 때와 똑같은 그 남자의 미소.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장고에서 꺼내 카운터에 내려놓는 맥스웰의 집 한 캔. 끽. 7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희끄무리한 손에서 카운터로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안녕히 가세요. 오늘 역시 거스름돈 300원이 담겨있는 손을 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사하는 나. 문이 닫히는 순간 고개를 들어 열시를 가리키는 큼지막한 벽시계 바늘까지 확인한다. 이야, 완전 로봇이구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오늘로써 5일째인 나. 집에선 좀 떨어진 거리였지만 인적이 그리 많지 않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던 매장에 특성 탓인지 손님이 많지 않았고 그건 귀찮은 건 질색이었던 내게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이었는데 그 10시간 동안의 매출이 20만 원이면 말 다 했지 않은가. 그런데도 가게가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다. 뭐 어디까지나 난 내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아무튼 각서라고. 난 어릴 때부터 기억력 3초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억력이 좋지 못했다. 그런 내가 요 며칠 동안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얼굴을 기억하게 된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방금 전 맥스웰의 집 한 캔을 사가지고 유유히 나간 저 남자다.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버겁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한숨 돌리던 내게 첫 번째로 찾아온 손님 역시 이 남자였다. 묵묵히 캔커피 하나를 집고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카운터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가는 남자.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까지 매번 난 엉거주춤한 자세로 거스름돈 300원을 그에게 건네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매장의 유리로 비치는 저 멀리 횡단보도 앞에서 한 손엔 방금 사간 캔커피를 든 채 멀뚱멀뚱 서 있는 그 남자. 여지없이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한참 동안 저곳에 서 있을 모양이었다. 귀신같이 10시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남자.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봐선 평범한 회사원 같은 그 남자. 정말이지 나에게 그 남자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손님이었다. 거기에 단순한 내 실수로 인한 우연인지 귀신의 장난질인지 오전 타임의 아르바이트생과의 인수인계에선 이상하게도 항상 700원이 빈다. 남자가 가져가지 않은 거스름돈 300원을 포함한다면 돈이 남아야 정상 아닌가. 매번 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 오늘 아침엔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말이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 새벽 1시를 가리키는 바늘을 무심하게 쳐다본다. 손님이 없어 할 일이 없다는 것도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문득 스친다. 갑갑한 마음에 담배나 한 대 피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난 매장 문을 밀며 밖으로 나왔다. 제법 시원한 바람이 지금까지 갇혀있던 내가 불쌍했던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구겨진 담뱃갑에서 한 개비를 조심스럽게 꺼내 입에 갖다 물고는 익숙한 솜씨로 불을 붙인다. 바람이 불어와도 꿋꿋이 불을 밝혀주는 터보라이터의 찬란한 불빛이 믿음직스럽다. 굳어있던 몸의 마디마디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구수한 담배향이 그 어떤 달콤한 초콜릿보다 달콤하게 느껴진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은은한 담배향에 심취한 난 무의식 중에 주변을 둘러본다. 혹여라도 중간에 손님이 들어올 경우엔 다 태우지도 못한 기다란 꽁초를 버려야 하기에 그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지 두어 시간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아까움을 느꼈던 터라 그 뒤로 담배를 태울 때면 내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매의 눈처럼 빛난다. 때마침 녹색 불로 바뀐 횡단보도에서 나는 띠리리리 소리에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로 눈을 돌린 난 듣기 흉한 신음소리를 흘리고 말았다. 헐. 정말 헐이란 표현이 제격이었다. 그곳은 캔커피를 들고 있는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신호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한치의 미동도 없다. 설마 매일 이렇게 오래 서 있던 건가? 신기하게도 매번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잡생각을 하던 터라 이 시간에 매장 밖에 나와보긴 처음이었다. 담배 역시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물건 정리를 다 끝마치고 나서야 쾌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그리고 보면 신기하게도 오늘은 왜 물건도 오기 전인 지금 담배가 생각났을까? 뭐 아무렴 어떤가? 무엇보다 지금 난 남자가 처음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뭐 매일 같은 시간에 약속이라도 있나 보지라고 간단히 흘려버렸는데 저 남자는 매번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일까?
아니면 오늘만 예외였던 걸까? 전자든 후자든 불쌍해 보이는 건 여전했다. 보나마나 여자와의 약속일 거란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필터까지 타들어간 담배꽁초를 버릴 생각도 잊은 채 난 그 남자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요지부동이던 남자가 살며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일 찰나. 난 내 어깨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뭘 그렇게 넋 놓고 있어? 그곳은 연세가 지그시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별로 있지도 않은 흰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었다. 아, 놀랬잖아요. 아르바이트 한다는 놈이 손님 보고 놀라서 쓰겠냐. 왜? 젊은 처자가 아랫돌이라도 훌러덩 벗고 서 있는 기냐. 여자 말고 남자거든요. 난 투덜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질 않는다. 웬슬에 도둑질하다 걸린 것 같아 찝찝한 기분에 증폭기를 달아주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었다. 삐리리. 안 들어오시고 뭐 하세요? 너도 보이냐?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또 보이냐니. 남자 말이다. 무슨 남자요? 아, 난 또 뭐라고 왜요? 무슨 투명 인간이라도 된답니까? 어라?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횡단보도를 가리키던 나. 아무도 없는 썰렁한 그곳과 마주해야 했다. 글쎄 집에 간 건가? 여기 택시도 잘 안 잡히던데. 됐다. 담배나 줘. 짱세라이트 두 갑. 예암에 혼자 중얼거리던 난 말을 끊어버리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떠밀리듯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담배 두 갑을 건네받고 5,000원짜리 한 장을 휙 던지며 가게를 빠져나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단순한 내 착각이었을까. 뭐야 진짜.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때마침 들어오는 유제품들의 검수와 정리로 인해 어느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히고 있었다. 어느덧 지루했던 시간은 흘러거리의 어둠이 모두 걷히고 따뜻한 태양의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계바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는 마지막으로 뒷정리를 위해 밤새 무거워진 몸을 바쁘게 움직인다. 과자라면 음료 등 비어있는 것이 있으면 창고에서 꺼내 채워넣고 매장 바닥을 윤기가 반질반질 날 정도로 깨끗이 쓸고 닦았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청소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것 같다. 군대에서 이등병 때 갈고 닦은 화려한 필살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으니까. 군대까지 갔다 와놓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웬 말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요즘 취업난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허덕이는 줄 알고 하는 말인가. 아무튼 바닥을 전부 걸레로 닦고 화장실로 가. 까맣게 때가 긴 녀석의 머리를 깨끗이 감겨주고 나서야 비로소 난 자리에 앉아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랫말을 따라 부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6시 55분. 퇴근까지 5분 남았다. 쾌재를 부르며 좋아라 하고 있을 무렵 난 낯익은 오전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었다. 삐리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 아르바이트생은 나보다 2살 어린 23살의 여자였는데 갸름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제법 미인축에 속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 볼 땐 안면이 없으니 당연했고 며칠이 지난 지금 역시 딱히 먼저 무슨 말을 건네기도 뭐해서 아침 교대 시간엔 늘 이렇게 가벼운 인사말 뿐. 그 이후엔 지금처럼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이름과 나이도 사장님한테 들어서 안 것이었고 아무튼 무진장 서먹서먹한 사이임에는 틀림없었다. 멍하니 생각이 잠겨있던 내 귓가에 그녀가 진한 샴푸향을 풍기며 속삭였다. 아니 나 혼자 속삭인 걸로 느꼈다가 맞는 표현이겠다. 오늘도 시제가 안 맞네요. 네. 또. 네. 오늘도 700원이 비어요. 700원이 빈다는 그녀의 말에 난 잊고 있었던 그 남자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입을 열었다. 혹시 손님 중에 검은색 정장 입고 맥스웰의 지판 캔씩 매일 사러 오시는 남자분 아세요? 글쎄요. 낮에는 손님이 좀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이상하네. 매일같이 안 받아간 거스름돈 300원도 돈통에 넣었는데. 네. 약간 놀란 듯한 토끼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되묻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 그게 방금 말한 그 손님이 매일 커피 한 캔 사면서 1,000원짜리 지폐를 내시거든요. 근데 거스름돈은 항상 안 받아가셔서 말이죠. 왜요?
뭐 아는 거라도 있으세요? 순간 안색이 창백해지는 그녀의 모습에 의아함이 든 나. 왠지 모르게 그녀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그게 왜 그러세요? 현기증이 났던 건지 살짝 중심을 잃어 기울어지는 그녀를 얼떨결에 한 팔로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손에 닿는 감촉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그녀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는지 창백했던 얼굴에 잠깐이나마 홍조가 스친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 손님 알 것도 같아요. 정말요? 네,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믿고 안 믿고라니. 나도 모르는 괴상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이윽고 작게 떨리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내 몸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 남자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마 속에서 배다른 형제라는 충격적인 반전에도 할 말을 잃지 않았던 내게 그녀의 말은 처음으로 신선한 경험을 하게 해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사람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내가 귀신에 홀리기라도 했다는 건가? 너도 보이냐? 뭐가요? 남자 말이다. 새벽에 왔던 할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눈과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이어 입을 열었다. 저도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처음 수습 기간에 저를 가르쳐 주던 야간 오빠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이 오빠가 장난이 좀 심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빠가 건넨 요 몇 달간의 정산 시제 기록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믿음이 갔어요. 몇 달간 야간 시제는 항상 700원이 부족했거든요. 심장이 쫄깃해지며 그 남자의 창백한 안색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세상에 커피를 사가는 귀신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곤 오빠는 창고에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죠. 밤 10시에 앞뒤로 10분씩 텀을 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영상 속에선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에 오시는 다른 손님들은 전부 찍혔는데도 유일하게 그 남자만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시각의 포스에는 맥스웰의 집 한 캔의 판매 기록이 찍혀있죠. 나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다. 오히려 숨이 안 넘어간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마저 든다. 그 남자 정확히 밤 10시만 되면 칼같이 오지 않던가요? 그걸 그쪽에 오기 전까지 하던 분도 그리고 그 전에 하던 분도 모두 밤 10시에 오는 어떤 남자에 대해 말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선 하루도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젠장 매일같이 귀신과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금이 저려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말을 너무도 태연하게 하는 그녀마저 무서워 보인다. 오후 오빠나 저는 어차피 시간대가 달라 마주칠 일 없으니 무서워도 그냥 하면 되는데 그쪽은 직접 대면해야 하잖아요. 그 남자 때문에 야간 근무자분이 맨날 그만두는 바람에 사장님은 되도록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거짓말하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장이 자주 얼굴을 비추지 않는 건 이 때문인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숨기고 일을 시켰다는 것에 화가 치미는 순간이었다.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왜 말했냐고 화를 내야 할까? 어쩌면 모르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는 괜히 물어봤다는 후회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아깐 살짝 떠는 기색이 있더니 무슨 전래 동화라도 들려주는 양 덤덤한 그녀의 모습이 실로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당장 이따 야간 근무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그만둔다고 전화라도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왠지 기대에 잔뜩 차있는 어린아이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렇군요. 누가 봐도 떨고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가 내 상황이라 해도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껏 야간 근무했던 알바들도 그만둔 것일 테고. 이따 나오실 거죠? 라고 물으며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생긋 웃어 보이는 그녀에게 대충 얼버무리고 가게를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맥없이 터덜터덜 걷는 내 모습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창에 비친다.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안색이 꽤나 하얗게 질려 있다. 휴대폰을 꺼내 사장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른다. 몇 번도 채 울리지 않고 소리샘으로 연결시켜주겠다는 기계음이 참 서글프게까지 느껴졌다.
딱히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40분이란 시간이 걸려서야 자취방에 도착한 날. 한문 밑에서 익숙하게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곤 구멍에 꽂는다. 문이 열리면 암정내 혼자 사는 귀퀴한 냄새가 잘 갔다 왔냐며 지친 몸을 어루만진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냄새조차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듯 바닥에 드러눕는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방을 빼야 할 상황이란 것이 날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난 미칠 듯 쏟아지는 잠에 빠져들었다. 띠리리.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는 빼꼼히 얼굴을 들이민다. 어서 오세요란 인사조차 못할 만큼 괴기스러운 남자의 얼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천천히 내게 다가온다. 오지마. 싫어. 저리 가. 정확히 카운터 앞까지 걸어온 남자는 아무런 표정도 없는 얼굴로 날 바라본다. 그런 표정 없는 그의 얼굴이 그 어떤 악마의 형상보다 날 소름 끼치게 만든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는 남자의 입꼬리. 돌연 흉측하게 찢어지는 남자의 커다란 입. 그런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그의 눈에서 검붉은 핏방울이 흘러넘친다. 꿈이었다.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건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무심코 휴대폰 액정을 바라보고 나서야 10시간도 넘게 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8시 30분. 아, 늦었네. 뒷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극적이며 부랴부랴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 나이키 스니커즈 운동화를 대충 구겨 신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쾅 닫고 열쇠를 구멍에 꽂으려다 말고 난 멀뚱멀뚱 서서 열쇠 구멍을 멍하니 바라본다. 가야 되나? 역시 그만두는 게 낫겠지. 5일치 월급은 이대로 날려야 하나? 당장 월세는 어쩌지? 쉴 새 없이 복잡해지는 머릿속의 상념들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댄다. 돈 아까운 걸 생각하면 가야겠지. 순간 꿈속에서 봤던 그 남자의 괴이한 모습이 떠오른다. 시발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 학생, 당장 방 빼. 더 이상 봐주는 것도 한계니 그리 알아. 당장 방 빼.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상상된다.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그건 역시 위험하잖아. 왜? 미치겠네 정말. 사정없이 머리를 흔들며 미친놈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와닿는 선택지가 없는 이 상황이 눈물나게 짜증이 난다. 촉박한 시간은 점점 흘러 9시에 근접해가고 있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갑자기 울린 휴대폰 알림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고는 나직이 한숨을 내뱉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바탕화면에 떠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늦지 말고 나와. 시급은 2배로 쳐주마. 띠리리.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기계음이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사장님의 문자만 아니었으면 아마 오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돈이 뭔지 새삼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철학적인 생각마저 드는 나였다. 나오셨네요. 아, 네. 마치 나오질 않길 바라기라도 했다는 듯한 저녁 아르바이트생의 한마디가 썩 좋게 들리진 않았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다행이네요. 이수가 결국 말해버렸다. 그래서 내심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치자 그는 그럼 파이팅 이라며 얄미운 한마디를 남긴 채 이의히 매장을 떠나버렸고 조용한 매장 안에선 라디오 DJ의 가냘픈 목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9시 20분. 그 남자가 오기까지 정확히 40분이 남았다. 막상 돈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니었기에 내 심장 박동수는 점차 빨라져만 갔다. 어제와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환경에 웬셀의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 9시 30분.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다. 귀신은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구절을 말이다. 영화 속에서 녀석은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이 어떤 곳에서 곧 나타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상력에서 따온 것이라고 생각한 난 왠지 점점 책 속에 그 내용이 들어맞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어느덧 9시 53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바늘을 확인한 나는 당장 실행에 옮기고자 서랍에서 가게 열쇠를 꺼낸다.
가게 문을 잠그고 밖에 있는 화장실에 숨을 요령이었다. 가게 안에서 잠그고 숨죽인 채 있는 것보단 그 편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에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난 온몸으로 찌릿한 전율을 느낀 채 돌처럼 굳어졌다. 마치 옆에서 이용진이 간나 쉐리 전기맛 좋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허무맹랑한 착각마저 들었다. 내 시야에 잡힌 저 멀리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그 남자의 모습은 그만큼 충격적이었으니까. 시발 좆됐다. 지금 나가면 100% 걸린다. 심장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빠르게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간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런 내 사정을 봐줄 만큼 자비롭지 못한가 보다. 어느덧 횡단보도를 다 건너온 남자가 이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저를 가엾게 여기시오.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남자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젠 정말 방법이 없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태연하게 어제까지처럼 손님으로서 남자를 반겨주느냐, 아니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창고에 숨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지 중 전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기에. 그리고 다행히 몸은 제때에 맞춰 움직여 주었다. 칼칵. 문을 잠금과 동시에 미친 듯이 창고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윽고 심장을 쥐어오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내 귓가에 파고들었다. 미세하게 문이 열렸다 닫히며 흔들렸고 문에 달린 기계음이 그에 맞춰 끊겼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자연스럽게 창고 안에 있는 CCTV에 눈이 간다. 역시 모든 게 사실이었다. 영상 속에는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도 흔들리는 문의 모습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 귓가엔 여지없이 그 남자가 잡아 흔드는 문소리와 기계음에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었다. 시급을 2배를 준다 해도 나오는 게 아니었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지언정 이것만큼의 공포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말이 절실하게 와닿는 순간이었다. 쿵쿵. 하마터면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다. 그 남자는 이제 아예 문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부숴버릴 기세로 치고 있었다. 쿵쿵쿵. 어떡하지? 제발 잠겨있으면 그냥 가라 제발. 어느 순간부터였다. 쿵쿵거리는 문소리에 희미한 소리가 섞여 잡히기 시작한 건 쿵쿵쿵. 그리고 그 희미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쿵쿵쿵. 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순간적으로 헛바람을 들이키며 눈을 번쩍 떴다. 몸을 반쯤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본다. 기절했던 건가? 왠지 나른해진 몸을 일으켜 창고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미세하게 우물거리던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창고문을 열자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창고로부터 완전히 몸을 빼낸 난 느릿느릿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자연스럽게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바늘이 눈에 들어온다. 1시간 이상을 기절해 있던 셈이다. 문 열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너무 긴장한 탓에 잘못 들었던 거겠지?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처음부터 문을 잠그지 말았어야 했나? 아님 애초에 그만두지 않은 게 잘못된 걸까? 좀 전의 일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며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운터까지 다다르자 유리창 너머로 밖의 풍경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굳건히 잠겨있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살며시 레버를 돌리자 덜컹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밀어제낀다. 띠리리리 하는 기계음이 들리며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없다. 돌아간 건가? 횡단보도를 포함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려본다. 다행히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남자의 존재 여부 확인에 의해 긴장의 끈이 스르륵 풀리며 몸이 축 처진다. 문에서 손을 떼고 카운터로 느릿느릿 걸어간다. 그 순간 띠리리 뒤에서 들리는 기계음 소리 그리고 반사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 뭐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낯익은 목소리에 슬며시 고개를 돌려본다. 입은 쩍 벌린 채로 어어? 뭐야? 이놈아. 간 떨어질 뻔했잖아. 머리가 반쯤 벗어진 어제 오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허탈감 반 그리고 죄송한 반으로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인다. 죄송합니다. 뭐 헛것이라도 본 게야. 그게 왠지 솔직히 말을 한다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것 같아 말을 돌리려는 내게 할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다시 물었다. 어제 그것이냐? 그것이라뇨? 어제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 남자 말이다. 어떻게 그걸? 남자에 대해 말을 꺼낸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허탈함과 비슷한 감정이 묻어나왔다. 알고 싶으냐? 뭘 말이죠? 내가 궁금해하는 건 말이다. 그 남자에 관한 것. 뭐라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날 할아버지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씩 웃으며 캔맥주 하나를 꺼내오셨다. 야간에 손님 없지? 거의 그렇죠. 그럼 잠깐 나와 볼래? 계산을 끝마치고 할아버지를 따라 나간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난 가게 앞 테이블 의자에 몸을 맡긴다. 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무참하게 깨버린다. 맥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할아버지는 낮게 입을 열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초라해 보였다. 나한테는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 하나 있었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투정 한번 안 부리는 그런 녀석이었어. 지금은 부르막심하게도 이 세상에 없지만 말이야. 안타깝네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집에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지. 사람 볼 줄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참 근사한 놈이었어. 이 녀석이라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지. 좀 성급하신 건 아니었나요? 내 말에 그는 피식 한번 웃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고생만 시킨 부모 입장이란 게 그런 거야. 난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고 바로 결혼을 승낙했어. 딸을 보내는 게 섭섭했지만 별 수 없는 일이었지. 그때 웃던 딸의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렇군요. 솔직히 이전부터 딸에게 어떤 남자에 대해 들었던 기억 때문에 더 그런 거였어. 추위를 많이 타는 자기를 위해서 매번 따끈한 캔커피를 건네는 남자가 있는데 어떤 것 같냐고 말이지. 따끈한 캔커피라.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떠올랐다. 매일같이 캔커피 하나를 사서 쥐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준 그 남자 말이다. 당연스럽게 내 안색은 척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런 날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 유난히도 춥던 어느 날 밤 10시경.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내 딸을 차 한 대가 들이받았어. 남자친구가 잠시 따뜻한 캔커피를 사가지러 간 그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딸은 이미 세상을 등진 뒤였지.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 도무지. 할아버지는 그날을 회상하듯 어느새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어갔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딸의 장례식을 치렀지.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녀석은 딸의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거야. 정말 괘씸했어. 그런데 말이야. 설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녀석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유서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손목을 그었다더군. 참 착잡했어. 내 딸이 사랑하던 녀석마저 그렇게 돼버리니. 괘씸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남자는 내 사위가 될 뻔했던 그 녀석이야. 그리고 그 녀석이 내 딸을 차에 태우던 곳이 바로 저 횡단보도 앞이야. 온몸이 싸늘해지며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편이 불같이 일며 뜨거워진다. 이상했다. 그 녀석은 내 딸이 그리고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같이 저곳에서 따끈한 캔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자네가 해줄 말은 이게 끝이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길 바라마. 거의 입에 대지도 않은 캔맥주를 뒤로 한 채. 할아버지는 일어나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간다. 점점 어둠에 스며들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한없이 연약해 보였다. 가게로 들어와서도 난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죽어서조차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 기억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몸에 배인 사랑의 감정. 가슴이 아려온다. 지금껏 진심 어린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만에 하나 내가 그 남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였다면.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하루 종일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던 탓인지 그 어떤 날보다 피곤하다. 호수 시제를 맞추는 그녀는 내가 안쓰러워 보이기라도 했는지 못 견디시겠으면 그냥 변둬도 돼요라는 한마디를 넌지시 건넸다. 난 말없이 살짝 미소만 지어 보인 뒤 가게를 빠져나간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 남자의 사연을 들어서일까. 볼 일이 있어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개운하다. 힘껏 기지개를 펴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으로 목을 죽인다. 매번 입던 낡은 운동복에 바람막이 점퍼를 몸에 걸치곤 현관문을 나선다. 차가운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상쾌하기 그지없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화분 밑에 놓아두는 것을 끝으로 길을 나선다. 봉지꾸러미를 들고 있는 왼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 의아한 눈빛의 오타임 아르바이트생과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빠진 물건들을 채워넣기 시작한다. 과자, 라면, 음료수, 초콜릿 차곡차곡 날짜별로 진열하는 손에서 제법 익숙함이 느껴진다. 띠리리. 가게 문이 열리며 지겨울 법도 한 기계음에 카운터로 재빨리 이동하며 입을 연다. 어서 오세요. 백두산 2갑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띠리리. 계산을 마치고 돈통을 닫으며 시계를 본다. 9시 40분. 냉장고 옆 조그마한 온장고를 거쳐 창고로 들어가 봉지꾸러미를 가지고 문을 나선다. 역시나 10시도 안 된 시간임에도 인적이 드물다. 그런 큰 사고가 났었던 탓일까? 마음 한편이 찌릿찌릿하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들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잠시 동안의 침묵으로 잠시나마 그 남자의 마음을 짐작해본다. 이 정도면 됐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가게로 들어왔다. 미처 끝마치지 못한 정리를 마저 해야겠다. 손놀림이 빨라짐에 따라 허전했던 자리들이 채워지며 그럴싸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온장고에 조금 전 빠져나간 두 자리를 채워 넣는 것을 끝으로 카운터로 걸음을 옮긴다. 띠리리. 어서 오세.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돌연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였다. 고개를 들어 시계를 살핀다. 10시 5분. 그 남자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유리창을 통해 횡단보도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그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은 차가운 느낌이 아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치 지우개로 밑그림을 지워내듯이 그 남자가 흐릿해지며 지워져 갔다. 그리고 이내 완전히 사라진다. 어쩌면 그 남자가 매일같이 기다리던 건 그녀가 아니라 생전에 그녀와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느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그녀와 자신에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줄 누군가를 기다려온 건지도 모르겠다. 부디 그곳에서 그녀와 행복하세요. 그 남자가 머물렀던 곳엔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캔커피 2개, 그리고 새하얀 국화 꽃다발이 살랑이는 바람결에 휘날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종류의 세계.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세계가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모습을 비춘 과학자의 목소리는 심히 떨리고 있었다. 그도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진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의 알 수 없는 말의 기자와 텔레비전 밖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몇 번의 심호흡을 내쉰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 세계와 섞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들은 우리 세계를 침범했다. 두어 달 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혼합 현상은 세상의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형형각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쳐야 할 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나 있는 거대한 철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넓디 넓은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뜬금없이 거대한 산이 솟아났다. 12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태양은 너무나 뜨거웠다. 저토록 내리쬐고 있음에도 하늘에서는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내리는 과정에서 녹아 비가 되었으며 그 때문에 세상은 때 아닌 장마를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의 이상함을 표현하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너무도 한정적이었다. 그래, 세상이 미쳐가고 있었다. 학교는 등교하지 않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어른들도 어느 정도 깨우친 듯 모두들 겁에 질려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당연스레 과학자들의 몫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기술로는 이 엄청난 사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현식은 이 사태를 너무도 멀게 느껴왔었다. 혼합현상에 대한 속보가 처음 텔레비전을 타고 현식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
현식은 그 속보를 마치 판타지 소설이라도 읽는 듯 가볍게 넘겨버렸었다. 왜, 누구나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텔레비전 속에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속보를 내보내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모두들 안심하고 있다. 그 살인마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엿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현식이 딱 그 케이스였다. 갑작스레 솟아난 철기둥과 거대한 산, 그리고 마치 이 세계를 자신들의 세계인 양 돌아다니는 다른 차원의 생물들. 그건 모두 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지 않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식의 그런 난 몰라라 하는 태도로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 아직 학교가 휴교를 하기 전 하굣길에 현식은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생물의 모습을 처음 본 현식은 벌어지는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영화와 만화에서나 보던 요괴의 모습과 흡사했다.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3개의 구멍이 있었으며 그 구멍들을 위해 뚫려있는 또 다른 구멍에는 검은색의 무언가가 박힌 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붉은색의 기분 나쁜 점들이 그 얼굴 부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다리가 마치 땅과 붙어버린 듯 했다. 현식은 자신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떨어지라는 신호를 반복했다. 이대로 있으면 저 괴물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생각이 가득 들었다. 괴물은 손으로 보이는 부위를 들어 올렸다. 분명 손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손가락이었다. 손가락의 수가 너무도 많았다. 그 모습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드디어 떨어진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집을 향해 뛰었다. 멀어지는 그 괴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꿈틀거리던 그 수많은 손가락들의 향연이 잊히지 않았다. 그날은 샤워를 3번은 했던 것 같았다. 순간 머릿속에 그 손가락의 모습이 떠올랐다. 현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애써 막았다. 그 후 그는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온몸을 에워싸는 더위에 갑자기 목이 말라왔다. 현식은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는 냉장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거실에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엄마와 아빠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흘낏 시선을 돌리자 텔레비전의 안에서는 얘의 그 과학자가 무슨 중대한 발표라도 있는 듯 떠들어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꺼낸 물통에 뚜껑을 열곤 입으로 가져다 대었다. 겁으로 먹으라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물통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물통의 표면에 생겨난 물기 때문인 듯했다. 그러자 나는 순간 내가 그 생명체와 같이 많은 손가락을 가졌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럼 분명 지금과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싫었다. 그렇게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손가락이라니.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들에 대한 사실을 일부 알아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박사가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그가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의 앞에 서서 박사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박사는 기나긴 말을 내뱉기 전 늘 그랬듯 몇 번의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심호흡을 마친 박사는 조수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텔레비전에는 그 생명체가 찍혀있는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내 눈은 그 사진 속 생명체의 손으로 향했다. 마시고 있던 물을 내뿜을 뻔한 걸 간신히 참은 채 박사의 모습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사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족입니다. 얼굴 부분은 코와 입, 그리고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상으로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손가락입니다. 박사는 사진 속 생명체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말했다. 좌우 5개씩, 전부 합쳐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의 기다란 1개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사진의 아래를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